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탄핵을 전제로 그 정치 발전을 꾀해야 된다.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합니까? 뭐 그런 종류의 주장이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헌변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앞에 조성한 교수님께서도 헌법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그 국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의 그 공정성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선출된 헌법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이 그 헌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위가 보장되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의 근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공정성이나 또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민 대표기관의 그 지위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가 된다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세력이 결국 모든 국민을 능멸하고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참담한 경험을 한 독일 국민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그와 같은 헌법의 근본 질서 침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그 방어 장치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그러한 헌법 침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일부를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나 무슨 집회의 자유를 촛불혁명이 주장하는데 저의 견해에 의한다면 그러한 집회나 언론은 독일 헌법에 의하면 금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비상조치를 하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독일 헌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방법으로도 헌법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말하자면 국민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 체계를 전부 금지하고 국민에게는 저항할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개개의 국민에게 부과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 독일 헌법에 의하면 전 국민이 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저항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말은 조 교수님께서는 이 다른 정치학적으로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의 그 발동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석과도 결국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이 헌법 파괴 행위를 묵인하고 넘어가자,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하자, 이런 종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변호로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절대 왕정 시절이었던 조선조에서도 소위 그 계유정난의 육신들에 대해서 몇백 년을 걸쳐서 논의를 한 결과 정조 왕조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육신은 역신이 아니고 충신이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명예를 다 회복하고 여러 가지 그 직책을 추정을 시켰습니다. 그 국가가 그 사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모시기에 그렇게 했는데, 이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그 왕조 국가에서도 국정에 관한 근본적인 그 잘못된 판단은 바로 잡아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하는 이러한 국가의 근본 질서에 관해서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고 파괴적인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덮어놓고 넘어가자. 이것은 우리 헌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탄핵 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심을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좌파들이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관해서 오늘날의 잣대를 가지고 거의 억지노를 해서 많은 사건을 재심무죄를 시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탄핵 사건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재심위에서 반드시 새로 심리되어야 되고, 또 학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 많은 연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출되었던 서류만 해도 수십만 쪽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몇 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탄핵 절차가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일련의 그 정치적 경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6년 4월 13일 총선 결과 말하자면 야권이 다수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불안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특히 그해 7월에 가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고, 그때 북한이 그 16년 동안 하지 않던 이 대남 난수 방송을 6월 24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9월 달에 매일 10건 이상, 10월 달에 12건 이상, 11월 16일까지는 16건 이상 이렇게 했고,
그 비난 비난의 60%가 최순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부리째 흔들어 놓았다.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 전민항쟁은 파쇼 독재의 반인민적 정책,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해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시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이런 종류의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그 주장에 거의 발맞추다시피 7월 26일 날 조선 한겨레 경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일제히 보도를 게시했고 10월 19일에 이래서 JTBC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손보는 것을 즐겼다라는 고영태의 진술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그날 국회에 나가 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그 보도를 국회의원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셨는데 가서 그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히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JTBC 방송이 다시 최순실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그 무슨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무슨 이렇게 저렇게 고친 것 같은 그 화면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다 그걸 이제 받아서 다 방영을 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가지고 11월 4일에는 갤럽 여론조사에 의해서 지지율이 5%이고 호남에서는 0%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언론적 상황 하에서 11월 12일 날 제1차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을 이용해서 11월 20일 날 바로 11월 17일 날 그 5일 후에 국회가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11월 20일 날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조사도 하지 아니한 그 현직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대통령 탄핵 당론을 확정을 했고 11월 26일 날 대통령께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박영수를 최순실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3일 날 야 3당이 17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로부터 6일 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가 234표, 구 56표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동일자로 11월 9일부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뭐 법적 전문가가 아니셔도 이 동시대의 일종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 겪어서 아시는 일이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가 돼서 이 경과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밝혀놔야 될 그럴 일로 생각되는데요. 이 일련의 그 탄핵 의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그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입에 참아 담고 전해드리기가 거북스러운 많은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들이 거의 전부 거짓말이라고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는 변희재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을 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자기가 무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옥중에서 열심히 투쟁한 결과 여러 가지 증거가 새로 확보가 되었어요.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일명 최순실이라고 부르는 최선희는 아마도 이 태블릿 PC는 사용한 일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특히 그 문서 수정 기능은 이 태블릿 PC에 없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JTBC에서 보도했던 그 텔레비 화면은 이 태블릿 PC의 화면이 아니고 JTBC의 컴퓨터 화면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태블릿 PC 화면인 것처럼 속에서 이 변희재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태블릿 PC의 그 구입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를 검찰이 그 구입 계약서의 1면과 3면을 검찰이 위조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그 책임자가 지금 대통령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증거를 위조를 해서 유언비어를 날조를 했다. 지금 이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았는데 무슨 침대에서 뭘 했다느니 이것이 전부 거짓말인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민석은 2017년 7월 JTBC와 인터뷰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돈을 빼돌린 것이 무려 8조 9천억 원이었고 그 돈을 현재 가치로 치면 약 300조나 되며 그 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
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일 없고 극우 세력들이 음해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우리가 들어본 일이 없는 16위를 했는데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다음에 우리가 8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앞에 있고 무슨 폴란드나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성적이 더 나쁜데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해가지고 뭐 스포츠가 잘 될 수 없겠죠.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의 수많은 거짓 유언비어가 북계의 배후 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이화대학생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 노동신문에 기재된 그 대남 지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우리 이 탄핵 정국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의 1, 2일차 거의 동시간별로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민노총이 촛불혁명에서 내건 현수막에는 문제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이런 구호를 공공연히 내걸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정사실로서 우리나라의 국민과 국가기관 전부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 헌법재판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27일, 30일 동안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고 이 준비기일 동안에 강원일 주심 재판관이 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1월 3일 날 제1차 변론을 한 이대 2월 27일 날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했는데 54일간의 17차에 걸친 재판을 한 겁니다. 약 3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1월 25일 날 그 박헌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3월 13일까지 판결이 선고돼야 된다,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강원일 재판관이 소추사유의 정리를 재차 요구를 하면서 소추사유 정리를 안 해주니까 법정에서 그 정리할 내용을 일일이 불러주었어요. 1, 2, 이렇게 불러줘서 그걸 받아 써내가지고 이 탄핵 의결서를 변경했습니다. 좀 제가 사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할 때
박한철 당시 검사가 무슨 일인지 거기 대학원에 입학을 해와서 제가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지도교수로 되어 있어서 변론을 참여하기가 곤란했는데 그분이 퇴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도저히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변론에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재판 의결서와 그 재판 과정을 보면 주요한 문제점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가 심리를 함에 있어서 12월 3일 날 이 소추안이 발의된 뒤에 이 심의하는 절차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특별위원회를 연 일도 없고 본회의를 연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장은 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9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1시간여 만에 결국 의결을 하고 마쳤는데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9일) 날 오후 3시 3분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는 김관영이라는 사람이 제안 설명을 하고 바로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오후 3시 54분에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탄핵 소추문이 국회의원에게 배포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유로 이 탄핵 이해를 하는지조차 국회의원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 헌법이 국정의 여러 상황에 용의주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심리를 하고 제정된 헌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격변 시에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헌법들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탄핵에 관해서 거의 한 줄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의 헌법에도 그렇게 탄핵에 관해서 장황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탄핵 절차를 심의하는 것은 국회법에 약간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그 일반 안건 심의 절차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탄핵 절차의 헌법에 있는 중요한 그 특징은 탄핵 이결서가 헌재 제출이 되면 그 탄핵 심판을 당한 당사자는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의 탄핵 절차의 그 사례에 비한다면 거의 1% 이내에 속할 정도로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이 종결될 때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그대로 행사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특별히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송에 대해서 전혀 문외인이 아니실 텐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회사에 이사한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도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의 1600만 표가량을 받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데
이것을 무슨 일로 탄핵을 하는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토론담은 하지도 않고 당사자의 대답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정당한 절차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적법 절차를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미국 헌법의 용어는 due process입니다. due process. 쉽게 말해서 정해놓은 아무런 절차라도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절차가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due한 절차에 의한 진행만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적정하지 아니한 절차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절차입니까? 뭐 미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나라가 못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건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합니다. 탄핵하는 건은 탄핵이 되는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해야 돼요. 여러 건을 경합한다면 한 건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별도로 의결해야 합니다. 뭐 우리 그 무슨 농담으로 근데 고스톱 할 때 사사구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잘 안 되는 거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10개를 합해도 안 되는 거고 100개를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는 요건들을 한 개씩 별도로 분리해서 의결해야 돼요. 뭐 우리 국회법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않지만 나도 법률을 뭐 입학한 때로부터 1968년도에 법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50 몇 년을 법률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난 탄핵 그 의결서가 뭐라고 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의견으로는 주어 동사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말이죠. 증거로 제출된 것이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두 건의 공소장, 두 건의 판례, 두 건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15건의 언론 기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2월 달인가 탄핵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뭐 어떤 언론 기사라고 해가지고 크게 망신을 하고 바로 철회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론 기사라는 것은 기자가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써서 전하거나 주장하는 것으로 법률상 그게 전문 증거라는 겁니다. 전문의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그 토론을 안 했으면 내용이라도 충실히 붙여놔야죠. 충실히 붙여놓은 증거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의결서가 그와 같이 엉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헌법재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결정문에 나온 내용은 소추 의결서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70~80%가 불일치하는 별도의 그 내용으로 탄핵 재판을 했는데 이것은 탄핵 의결을 국회의 엄중한 절차에 의하도록 정해놓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의 법리를 이용한 것이라는 건데 그것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을 재판관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원님 재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기가 혐의를 가지고 자기가 추궁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관과 조사를 당하는 사람이 적대관계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적대관계 하에서는 올바른 재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관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적대 행위는 소추자가 하는 겁니다. 소추자가 자기 주장을 정해놓고 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관이 판단해 주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판관이 지가 나와서 그 소추장 잘못됐다고 다 고치라고 했으면 그건 그때부터 이 재판의 적정성은 파괴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수십만 쪽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전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증거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의 정당한 심리 요청을 거부한 채 심리를 종결을 했고, 심리 종결 후에도 특검 측으로부터 수십만 쪽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받았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수십만 쪽이 뭔지 압니까? 하루에 300회씩 읽어도요, 1년 내내 읽어도 못 읽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놓고 그 안에 무슨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탄핵 기각을 시키겠어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심리가 종결된 뒤에는 증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체적으로도 파면의 사유로 삼은 미르재단 설립과 출연 요구 등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개입,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서 유출 등 사안에 대해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무죄에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탄핵 법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탄핵 제도는 영국에서 국왕에 대한 형사재판으로서 발전된 겁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으로서 준용 법률을 하는 것도 이것이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무현 재판 때 범죄로 인정이 되는 사유여도 그것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그런 결정을 언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이 헌법재판은 그대로 이미 기정사실이니 넘어가자라고 동의하기가 아주 곤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작년 11월 달에 서울대학교 학생 사이트에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 것 기억하시죠? 그 글은 학생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보자면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이 서울대학 학생들이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